앞전에 발표하신 분들은 되게 거시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에 오신 만큼 한국에 대한 그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식약처 산하기관입니다.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일본의 PMDA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위해도가 낮은 1등급, 2등급에 대한 신고와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관련된 부분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실행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개 정도로 내용을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상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세 번째는 실사용 정보 관련해서 실사용 정보를 활용한 의료기기 이상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오신 연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케이스 스터디는 저는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섹션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이 내용만 들으셔도 내용을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케이스 스터디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희 한국은 의료기 법에 이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법의 51조에 보시면은 의료기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료기를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아니면 생길 위험이 있을 때 이제 식약처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의료기기 취급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요.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임대하거나 수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를 모두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병원까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런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달라고 보시면 저희 정보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원에서 식약처의 그 일을 위임받아서 분석 평가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랑 좀 다르게 좀 빠르게 내용을 수집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 저희는 뭐 사망이나 생명의 위협 같은 경우는 7일 안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이상 사례라고 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3가지 해당이 되면 15일 안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30일 안에 보고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기한에 맞춰서 이제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뿐만 아니라요, 그 해외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까지도 모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모두 다 그런 이상 사례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 한 1만 건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해외까지 합치게 되면은 10만 건이 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랑 식약처랑 어떤 식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말씀드렸던 의무 보고자들이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신고하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스템으로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저희 정보원에서 의료기기 이상 사례에 대한 분석, 평가,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업체에도 보내게 됩니다. 업체에서 이 이상 사례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들을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식약처는 그 내용들을 좀 보고서는 판단을 통해서 회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던가 뭐 사용을 중지시킨다던가 이런 큰 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분석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뭐 차트에는 분석 평가를 나눠 놨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분석 평가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보고 있는데 우선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싱가포르에서 발표하신 분도 IMDRF 코드를 가지고서는 활용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IMDRF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보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 키워드를 통한 그 이상사례 코드를 가지고서는 저희가 분석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한테서 어떤 아웃컴이 이루어졌느냐 이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 원인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그 키워드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위의 정도나 인과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알려진 이상 사례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내용을 보고서는 평가 플로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에 의거해가지고서는 저희가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업체한테 이거를 왜 이상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시킬 것인가 조치를 시킬 것인가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평가를 한 후에 업체한테 조치 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나라와 좀 차이가 있어서 정부한테 많은 내용을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선은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원인 분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적절하게 조치를 했는지 내용을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반적인 내용을 식약처로 정보 제공을 해서 식약처에서 이제 행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받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내용 보시는 것처럼 보고자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정보, 그 다음 환자 정보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중간에 이제 세부 내용, 이벤트나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이걸 기술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요약한 아웃컴이라든지 그다음 원인 분류, 이상 사례 코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분석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서식을 만들 때는 그 FDA에 매드와치를 조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매드와치와 서식을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도 이제 뭐 IMDRF에 가입해가지고서는 내용을 이제 공유 받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서식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전자로 민원을 통해서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이 사이트에는 허가 정보들이 다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연동되어 있는 것들을 클릭해가지고서는 정보를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서식으로 보셨던 내용들을 다 클릭해가지고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IMDRF 코드도 다 입력해서 넣어놨고요. 검색어를 검색을 하면은 해당 코드들이 주르륵 나와가지고선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분석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보는 거는 이게 이상 사례이냐 아니면 제품 문제이냐 이 2가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의 큰 틀은 환자한테 아웃컴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아웃컴이 있다 그러면은 저 이상 사례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제품 문제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상 사례 결과가 한국은 한 9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 아더 시리어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서는 거기 통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한국은 좀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아웃컴을 한 8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이상 사례, 환자한테 아웃컴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구분해가지고서는 보고하시는 분들이 클릭해가지고서는 보고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학적 중지를 통해 가서 중대한 이상 사례를 방지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서는 구분을 해가지고서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마이너한 아웃컴도 저희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원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인 분류는 의료기기로 발생한 거냐, 아니면은 시술자가 시술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 것이냐, 아니면 환자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상 사례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잘 모르겠다,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가 불능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희가 구분을 할 때는 아더 같은 경우는 제품이 회수가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저희가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고, 회수가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평가 불능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보셨겠지만 한국도 이렇게 그 IMDLF 이상 사례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처음에는 22년도 전까지는 FDA 코드를 사용했었는데, 22년도에 이제 IMDLF에서 코드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격적으로 이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는 정합화해가지고선 IMDLF 코드를 사용해서 7가지 정도의 코드를 나눠서 구분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저희가 되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식약처의 사이트를 가보면 거기에 이제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 가이드라인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국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모두 다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평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가지를 분석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간으로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요구할 것이냐, 아니 월간으로 분석해서 요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반기 1년에 그 반 정도를 나눠가지고서는 저희가 또 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계속 필터를 걸어가지고서는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즉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시급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위험하거나 아니면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 즉시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분석평가를 하고, 또 한 달을 모아가지고 분석평가를 하고, 또 반기 6개월치를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분석평가를 해서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빠뜨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서는 업체에서 이제 원인이 무엇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거를 보통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지 평가를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DB에 담거나 아니면은 계속 모니터링을, 여기는 안 써있지만 또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는 걸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그냥 DB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전문성 이런 것들에 좀 더 보탬이 되고자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모시고서는 한 번 더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조치한 내용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평가할 때 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의 정도라든지 또 인과관계라든지 알려진 이상 사례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보고가 얼마나의 빈도로 보고가 되었느냐, 그다음 잠재요인이 있느냐, 민감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분석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나름 체계적일 수도 있지만 허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왼쪽이 이제 보고가 들어온 아웃컴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평가할 때는 위에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이 9가지 정도의 아웃컴을 5가지 정도로 세분류를 해가지고서는 평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5가지로 보고를 받지만 이거를 4개 정도로 나눠가지고서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이상 사례인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우리가 허가증에 보면 사용시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열어봐가지고서는 알려져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사례가 새로운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좀 더 주의 깊게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허가증만 무조건 열어보고 허가증에만 있으면은 그 내용이 다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것들을 가른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임상 선생님들께 이런 내용들이 임상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빈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발생하는 거냐, 가끔 발생하는 거냐, 이 빈도를 가지고서는 또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잠재 요인이어가지고 사용자가 사용할 때 혹시 잘못하는 내용이나 보관이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팩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민감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발표한 그런 이상 사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문헌이나 아니면 저희 나라의 시판후 조사라는 그 비질런스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같이 보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면서 이게 민감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서 저희가 분석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하신 분들은 이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 내가 조치를 받겠구나, 받지 않겠구나 라는 걸 사실 아실 수 있는 정도로 한국은 좀 정보 공개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인자를 가지고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위해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는 알려진 이상 사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도 보고 있고, 왜냐면 이게 진짜 의료이기 때문에 생긴 거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나 시술자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덜 시리어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길을 따라 가지고서는 저희가 분석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사실 국내에서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플로우 차트를 따라서 이제 즉시 제공을 할 것이냐, 아니 즉시 조치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주관으로 요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해외 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플로우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따라가게 되면 해외 것들도 저희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보고가 된다, 조치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분석 중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플로우 차트가 있어서 분석 중인 정보는 또 한 번 필터를 걸어가지고 분석 평가를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그 분석평가 하는 거를 어느 나라도 사실 공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분석평가 툴을 만들 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정보를 사실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자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글로벌한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회의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에서 이 행사가 있는 걸 뭐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준비를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저희 나라에만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들이 이제 보고가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체도 나가서 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병원에 나가서 병원의 그 환자의 차트도 보면서 이게 의료기기 때문에 발생한 이상 사례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보는 그런 조사가 있어서 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3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야지만 인과관계 조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대한 이상 사례라고 말씀드렸던 그 5가지에 해당한다면은 우선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인과관계 조사를 나가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더 그 필터를 걸어가지고서는 알려진 이상 사례냐 아니냐 요거를 조금 중요하게 봐서 알려지지 않은 이상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기간 아니면 특정 라트에서 이상 사례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식약처가 판단을 해서 인과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는 또 인과관계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는 절차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앞에 보셨던 대상을 조금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게 진짜 필요하냐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병원도 나가야 되는 거고 병원의 개인정보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업체에 나가서 업체에 이제 그런 기업 비밀도 보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언제, 또 어떤 내용으로 볼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나가서 병원의 환자 차트나 그 다음에 업체의 그런 정보들을 실제로 나가서 사이트 심사 같은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서는 한 번 더 회의 같은 걸 거쳐가지고요. 이게 의료기기로 관련된 이상 사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 사례가 맞다라고 하면은 후속 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안정성 소환을 뭐 발표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는 회수나 사용 중지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제도가 인과관계 조사 제도가 있다라는 걸 좀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기 취급자가 보고를 해야지만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분석평가할 수 있는 건데요. 보고가 안 되면은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사용 정보를 통해 가지고선 보고가 안 된 것까지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제도를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두 가지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션트 레지스트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발표한 이후에 이제 발표자분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실 CD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현재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페이션트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저가 연구 용역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싱가포르에서 발표해 주신 분도 인공 유방에 대한 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AACL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도 이걸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21년도에 처음 등록한 제품이 인공 유방이고요. 2022년도에는 엉덩이 관절, 이 엉덩이 관절도 또 금속 대 금속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피스메이커인데 이제 이거 이식형 심장박동기여가지고요. 실제로 환자한테 이식돼 가지고서는 수행되는 그런 제품들이어서 위해도가 아주 높은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세 개의 품목에 대해서만 장기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안도 올해 마련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등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환자례가 등록된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뭐 분석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정도를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서는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DM이어가지고요. 이 내용은 병원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환자 정보를 CDM이라는 공통 데이터로 모아가지고서는 그 상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혹시 거기서 실마리 정보 같은 거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영역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한 3, 4년 차 돼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0개 기관에서 의료기관 10개 기관을 모아가지고서는 이 공통 데이터 모델을 구축을 하였고요. 현재 분석평가를 운영 중에 있으나 얘도 아직은 조금 시범적인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의 이런 보고의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그 리얼월드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서는 분석평가에 활용하려고 현재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